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감자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13년 전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홀로 아이를 키워온 5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놀라운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자씨. 저는 올해 58살 스쿠터를 타고 배달 일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사실 평범하다고 하기엔 좀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요. 제가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쓰게 된 건 얼마 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어서입니다. 13년 동안 잊으려 했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건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45살이었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리 잘 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혼자 살아갈 정도는 됐죠. 그 남자 박철수를 처음 만난 건 그 카페에서였어요. 어느 봄날 오후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키가 크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사장님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미모의 이 나이에 벌써 사장님이세요? 그때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45이라는 나이가 부끄럽기도 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젊어 보인다며 계속 칭찬해줬어요. 혼자 살아온 지 오래된 저에게는 그런 관심 자체가 새로웠습니다. 철수는 그 후로도 자주 카페에 왔어요. 처음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더니 점점 오래 머물면서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죠. 직장 얘기, 취미 얘기, 가족 얘기. 정말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왜 혼자 계시죠?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말들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어요.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철수가 아닐까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돌아보곤 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철수가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사장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진심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도 확실해졌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45살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었어요.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간절하고 소중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반년 정도 됐을 때 철수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순애야, 나랑 결혼해 줄래? 하지만 미안한 게 지금 당장은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물어보니 부모님의 빚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사업하시다가 큰 빚을 지셨어. 법적으로는 상속 포기하면 되지만 난 아들로서 그럴 수가 없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하면 채권자들이 니한테까지 피해를 줄 수 있거든.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더 그 사람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부모님의 빚을 책임지려는 그 마음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법적으로는 상속 포기하면 되는 걸 알면서도 도덕적 책임감으로 짊어지려 한다니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괜찮아. 사실혼이라도 상관없어. 네 마음만 있으면 돼. 그렇게 저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제 카페 일도 도와주고 정말 다정한 남편 역할을 해줬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46살의 늦은 임신이었지만 철수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생겼구나. 정말 고마워, 순애야.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비록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진짜 가족이었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으로 몸이 무거워지면서 카페 운영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손님도 줄고 매출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대출 이자도 밀리고 월세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철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돈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 돈 있는 척 나를 속였어? 내 인생 망했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를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돈 때문이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임신한 몸이라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임신 8개월 무렵이었는데 철수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철수 핸드폰에 문자가 계속 왔어요. 제가 대신 확인하겠다고 했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상해서 핸드폰을 보려는 순간 철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남의 핸드폰을 함부로 봐?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더 의심스러웠어요. 결국 며칠 후에 알게 됐죠. 철수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자신은 결혼할 수 없는 처지라고, 부모 빚 때문이라고 똑같은 거짓말을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사랑한다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그것도 저에게 했던 똑같은 거짓말로요. 너도 정말 순진하구나. 진짜 믿었어? 제가 따져 묻자 철수가 비웃으며 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13개월 동안 함께 살았던 그 다정한 사람은 다 연기였던 건지.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출산 때였어요. 진통이 시작됐는데 철수는 어디 갔는지 연락도 안 되고 결국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서 진통을 견디고 혼자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연락했을 때 철수가 병원에 와서 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근데 이 아이 정말 내 아이 맞아? 귀를 의심했어요. 함께 살면서 임신 과정을 다 지켜봤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해봐. 내가 아빠인지 확실히 해야겠어. 그때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이 때문에라도 확실히 하자 싶어서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철수가 아버지라는 결과가 나왔죠.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됐지? 라고 했는데 철수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 내 아이 맞네. 그런데 난 못 키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는 정말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난 그렇게 못 사니까 네 혼자 살아. 뭐 자기가 애를 봐서 애를 어디 갖다 버리겠다. 제가 듣기론 협박이었어요.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협박으로 저를 무력화시키려는 거였죠. 네 혼자 키워. 네 혼자 그냥 가. 연락하지 마. 결국 그렇게 쫓겨났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갈 곳도 없이 말이에요. 그때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아이와 둘만 남겨진 상황.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품 안의 아기를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가 잘 키우겠다고요. 그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카페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고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새벽에는 물류센터에서 상품 분류하고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어서 업고 다니면서 일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 준호가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거든요. 첫걸음말을 뗄 때도 첫말을 할 때도 모두 제가 혼자 지켜봤어요. 아빠 없이 자라는 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엄마인 제가 2배로 사랑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5살 정도 됐을 때 양육비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혼자 키운다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유치원비나 병원비 같은 건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용기를 내어 철수에게 연락해봤는데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지인들을 통해 알아봐도 행방을 모른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13년이 지났어요. 이제 준호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저는 58살이 됐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요즘은 주로 배달 일을 하는데 스쿠터 타는 게 익숙해져서 나름 괜찮습니다. 준호는 정말 착하게 자라줬어요. 아빠 없이 자란다고 삐뚤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저를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가끔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라고 말해줄 때면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처럼 배달 일을 하던 중이었어요. 한 음식점 앞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무심코 가게 안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13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 박철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13년이나 지났으니까 많이 변했을 텐데. 하지만 아니었어요. 분명히 철수였습니다. 키에 체격, 그 특유의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여자가 있었는데 둘이 자연스럽게 가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부부처럼 말이에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잊으려 노력했던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더라고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둘의 모습을 보니 확실했어요. 결혼한 부부 같았거든요. 저에게는 부모비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 했으면서 다른 여자와는 결혼해서 가게까지 차려 운영하고 있다니.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허무해졌어요. 13년 동안 혼자 아이 키우며 고생한 게 철수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이해하려 했던 제 자신이 정말 바보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준호에게는 아빠라는 이름조차 허락하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서는 떳떳하게 남편 노릇을 하고 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준호 얼굴을 보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아빠가 저런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그런 사람 때문에 이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야 했다는 게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살까도 생각했고 아니면 정면 승부를 해볼까도 생각했고 하지만 결국 결심했습니다. 13년치 양육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과라도 받아야겠다고요. 그래서 며칠 후에 그 가게에 찾아갔어요. 마침 철수가 혼자 있더라고요. 이제 기회다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이야, 철수야. 철수가 저를 보더니 정말 놀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너 뭐하러 왔어? 13년 만에 만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안부 인사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난 13년치 양육비. 조금이라도 좀 달라고 왔어. 네 아들이니까. 그런데 철수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거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냐? 그걸 왜 내가 줘야 해? 마치 자기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말했어요. 그래도 상황이 어려우니까 절반이라도. 제가 간곡히 부탁했는데 철수가 한 말은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네가 불치병에 걸렸어도 내 돈은 한 푼도 절대 못 줘. 그 순간 정말 이 사람이 인간인가 싶었어요. 어떻게 자기 친아들의 양육비를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지.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여자가 들어왔어요. 아마 철수의 현재 아내인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여보, 이분이 누구세요? 철수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하고 온 상황이었거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모든 걸 다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라고 합니다. 13년 전에 철수 씨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여자, 이미숙 씨라고 하더라고요. 미숙 씨가 철수를 향해 돌아보는 표정이 정말 차가웠어요. 뭐라고요? 13년 전에?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함께 살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버림받았는지.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부모님 빚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혼으로 살았는데 제가 임신하자마자 바람을 피우시더니 결국 저와 아이를 버리고 떠나셨어요. 미숙 씨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철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네가 나한테는 처음이라고 했잖아. 철수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미숙 씨는 계속 따져 물었어요. 그럼 이분 아이는 뭐야? 네 아이 맞아? 철수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미숙 씨가 정말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혼외자가 몇 명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혼외자가 몇 명이라고? 그럼 저희 준호 말고도 다른 아이가 또 있다는 뜻인가요? 미숙 씨가 철수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정혜진이한테서 낳은 아이 말고도 또 있다는 거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정혜진이라는 세 번째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도 아이가 있다는 거였어요. 철수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건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가 뭐야?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 미숙 씨가 정말 화가 났나 봐요. 그동안 철수가 자신에게만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도 충격이었어요. 저만 속은 게 아니라 이 미숙 씨도 그리고 정혜진이라는 또 다른 여자도 모두 철수에게 속은 거였으니까요. 혜진이한테는 양육비 주면서 왜 이분한테는 안 주는 거야? 미숙 씨가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했어요. 정혜진이라는 여자에게는 양육비를 주고 있다는 거였어요. 철수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인정했어요. 그쪽에서는 좀 세게 나와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똑같이 철수의 아이를 낳았는데 세게 나오는 사람한테는 양육비를 주고 순순히 참고 있는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 처음이라고 했으면서. 미숙 씨가 정말 분노했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말하더라고요. 이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이제 알겠네요. 그런데 철수는 오히려 저를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네가 와서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가정을 파탄낸 건 자기인데 오히려 저를 가정 파괴범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니한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리고 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나면 내가 고소하겠어.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13년 동안 혼자 아이 키운 저를 향해서 말이에요. 니 돈도 없는데 변호사를 어떻게 구해? 무슨 소송을 해? 지금부터 재산 다 빼서 숨겨놓을 거야. 정말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제가 법적 대응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미숙 씨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분노했던 미숙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미안해요. 그런데 이 가게는 제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형편이 안 좋아서 양육비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이 한 팀이구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몰랐다는 듯이 분노했지만 결국은 철수 편을 드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13년 동안 혼자 고생하며 아이를 키웠는데 정작 아이의 아빠는 다른 여자들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다른 아이에게는 양육비도 주면서 제 아이에게만 외면하고 적어도 사과라도 해줘. 13년 동안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제가 간신히 짜낸 마지막 요구였어요. 돈은 못 받더라도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듣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철수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네가 알아서 키우겠다고 했잖아. 그 순간 정말 이 사람이 인간인가 싶었어요. 어떻게 자기 아이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아빠를 찾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
결국 모든 걸 말했어요. 아빠를 찾았다는 것, 하지만 아빠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준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걱정됐어요. 그런데 준호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괜찮아요. 저한테는 엄마가 있으니까요. 그런 아빠는 없어도 돼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성숙하게 자랐는지, 그리고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을지.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라도 양육비를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며칠 후에 법률 상담을 받아봤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양육비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도 있고 13년 동안의 증거들도 있으니까요. 철수 씨가 재산을 숨기려고 한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추적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변호사님의 말에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사를 신청했는데 다행히 받아들여졌거든요. 소송을 준비하면서 과거를 다시 정리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철수가 저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 뭔가 일관성이 없었거든요. 특히 정혜진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왜 그 여자에게만 양육비를 주는지, 그 여자는 누구인지. 그러던 중에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법원에서 철수의 과거 기록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건데, 철수에게는 정식으로 결혼한 전 부인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 부인과의 사이에도 아이가 있었고요. 그 부인과는 이혼했지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철수에게는 최소 4명의 여자와 4명의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정식 결혼한 전 부인, 저 미숙 씨, 그리고 정혜진이라는 여자까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속여왔는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버려왔는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혜진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발견한 사실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학교 동료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정혜진이라는 사람이 제가 가르쳤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20년 전쯤에 제가 담임을 맡았던 6학년 아이였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어른이 되어서 철수와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 제자와 제가 같은 남자에게 속았다는 것, 그리고 그 제자가 저보다 먼저 양육비를 받고 있다는 것. 혜진이와 연락을 취해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변호사님 말씀에 따라 연락처를 수소문해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혜진이와 통화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선생님이 그분과 그런 사이였다는 걸. 혜진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자신도 철수에게 속았다고,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선생님, 저 증인으로 나가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다 말해드릴게요. 혜진이의 그 말에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제자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소송 준비를 하면서 철수의 진짜 모습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여러 여자들과 동시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거였어요. 모든 여자들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는 정말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감자씨, 이 모든 상황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또 벌어나는데요.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어요. 13년 만에 철수와 정식으로 맞서는 자리였죠. 철수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제가 증언대에 섰을 때 철수 측 변호사가 저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라도 양육비를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며칠 후에 법률 상담을 받아봤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양육비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도 있고 13년 동안의 증거들도 있으니까요. 철수 씨가 재산을 숨기려고 한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추적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변호사님의 말에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사를 신청했는데 다행히 받아들여졌거든요. 소송을 준비하면서 과거를 다시 정리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철수가 저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 뭔가 일관성이 없었거든요. 특히 정혜진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왜 그 여자에게만 양육비를 주는지, 그 여자는 누구인지. 그러던 중에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법원에서 철수의 과거 기록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건데, 철수에게는 정식으로 결혼한 전 부인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 부인과의 사이에도 아이가 있었고요. 그 부인과는 이혼했지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철수에게는 최소 4명의 여자와 4명의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정식 결혼한 전 부인, 저 미숙 씨, 그리고 정혜진이라는 여자까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속여왔는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버려왔는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혜진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발견한 사실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학교 동료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정혜진이라는 사람이 제가 가르쳤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20년 전쯤에 제가 담임을 맡았던 6학년 아이였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어른이 되어서 철수와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 제자와 제가 같은 남자에게 속았다는 것, 그리고 그 제자가 저보다 먼저 양육비를 받고 있다는 것. 혜진이와 연락을 취해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변호사님 말씀에 따라 연락처를 수소문해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혜진이와 통화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선생님이 그분과 그런 사이였다는 걸. 혜진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자신도 철수에게 속았다고,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선생님, 저 증인으로 나가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다 말해드릴게요. 혜진이의 그 말에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제자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소송 준비를 하면서 철수의 진짜 모습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여러 여자들과 동시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거였어요. 모든 여자들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는 정말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이 모든 상황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또 벌어나는데요.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어요. 13년 만에 철수와 정식으로 맞서는 자리였죠. 철수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제가 증언대에 섰을 때 철수 측 변호사가 저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피고와 동거할 당시 원고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그 카페는 언제 문을 닫았습니까? 임신 후 몸이 힘들어져서 아이를 낳기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식당 설거지, 대리운전, 물류센터 일 그리고 지금의 배달 일까지 13년 동안 해온 모든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때 철수 측 변호사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었을까요? 학력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과거를 털어놓을 때가 온 거죠. 저는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2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철수 변호사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교사라고요? 판사님도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44살에 명예퇴직했습니다. 철수 씨를 만나기 1년 전이었어요. 그럼 왜 그런 사실을 숨기셨나요? 철수 씨가 제게 접근할 때부터 계속 저를 사업가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돈이 많은 줄 알았나 봐요. 제가 교사였다고 말하면 실망할까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한 명의 여자로 보였으면 했거든요. 그때 제 변호사님이 증거 서류를 제출했어요. 원고는 25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모범교 사상을 3번이나 수상했고 퇴직금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와의 관계에서 그 돈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철수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저를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들었어요.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정혜진 씨는 바로 원고가 20년 전에 담임을 맡았던 제자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법정이 술렁이었어요. 철수는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요. 그때 혜진이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제자의 모습에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혜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어요. 저는 철수 씨가 선생님과 그런 관계였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저에게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거든요. 부모 빚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 저만이 유일한 사랑이라고. 그럼 피고가 당신에게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건 사실인가요? 네, 하지만 그것도 제가 강하게 요구해서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안 주려고 했는데 제가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주기 시작했어요. 혜진이의 증언으로 철수의 이중적인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실 때 항상 말씀하셨어요. 정직하게 살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선생님께 이런 상처를 드리게 되다니. 혜진이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제자가 이렇게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해준 것이. 재판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법원 앞에서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가까이 가보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르쳤던 옛 제자들이었어요. 선생님, 김순애 선생님, 30여 명의 제자들이 몰려와서 저를 둘러쌌어요. 어떤 아이는 이제 의사가 되어 있었고, 어떤 아이는 변호사, 또 어떤 아이는 교사가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혜진이한테서 소식 듣고 모두 왔어요. 선생님이 이런 일을 겪고 계신다는 걸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이들. 아니, 이제는 모두 어른이 된 제자들이 저를 걱정하는 모습에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자녀예요. 한 제자가 말했어요. 선생님이 한 명의 아들만 키우신 게 아니라 저희 수백 명을 다 키우신 거예요. 저희가 모두 선생님의 아이들이에요. 그 말에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3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앞으로는 혼자 고생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의사가 된 제자가 말했어요. 준호 병원비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변호사가 된 제자도 나섰어요. 앞으로 법적인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교사가 된 제자는 준호 교육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철수 한 명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던 거구나. 며칠 후 판결이 났어요. 철수에게 13년치 양육비와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철수는 불복해서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승부는 끝난 상황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였어요.
제자들이 힘을 합쳐서 작은 동네 도서관 운영을 제안해 준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요. 선생님 목소리로 책 읽어주시는 거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배달 일을 그만두고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게 됐어요. 13년간 배달로 단련된 몸 덕분에 아직도 건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준호도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많은 아이들이 엄마를 좋아해요. 어느 날 준호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아빠가 없어서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많은 형, 누나들이 생겼잖아요. 정말 똑똑하고 성숙한 아이로 자라줬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가끔 함께 저녁 식사도 해요. 정말 큰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철수는 결국 모든 재산을 양육비로 지급하게 됐고 미숙 씨와도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혼자 남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관심 없어요. 혜진이도 가끔 도서관에 와요. 이제는 선생님과 제자가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은 동지 같은 사이가 됐어요. 혜진이 아이도 준호와 친구가 되었고요. 감자씨,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13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은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혹시 저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교직에 계셨던 분들, 이들이 가르친 아이들은 언제까지나 니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니들이 뿌린 사랑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워줄 거예요. 감자씨 채널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힘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